그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죠.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깊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갈구했어요. 침실로 가요. 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나를 안아 올렸어요. 공주처럼. 그리고 침실로 향했죠. 침대에 내려놓자 그는 천천히 내 옷을 벗겼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면서 드러나는 살마다 입을 맞췄어요. 소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손길은 예술이었어요. 목덜미를 지나 쇄골을 타고 내려가고 가슴을 감싸고 배를 어루만지고 모든 곳에서 나는 전율을 느꼈죠. 도연 씨, 내 입에서는 본능적으로 옅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는 천천히 내 몸을 탐했어요. 입술로, 혀로, 손끝으로 나의 민감한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귓불을 살짝 깨물 때,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을 때 나는 온몸을 떨었어요. 노숙자 도연과 사랑에 빠진 소연 씨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이토록 고요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53 윤소연.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지 22년째였지요. 나를 내 이름 윤소연이라 부르는 이가 점점 줄어드는 시간을 나는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고요. 동료들은 윤 선생이라 불렀지요. 마트 계산대 직원은 카드를 건네받을 때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작년 봄 남편은 곁을 떠났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보다는 차라리 정리라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짐을 나누고 통장을 분리하는 그 일들. 26해를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눈물도 적었지요. 그저 서로의 존재가 무거웠던 것뿐이었어요. 딸아이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전화가 오곤 하죠. 엄마, 잘 지내?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엄마 잘 먹고 잘 지내. 이렇게 대답하면 통화는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인천 동구 배달이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가 되었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이 동네는 소리가 유난히 많아져요. 골목 끝 철물점 셔터 내리는 소리,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들리는 시장 상인들의 정리 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누군가의 기침 소리, 옆집 텔레비전에서 새어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까지 소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기 전 나는 늘 잠시 멈춰섭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열쇠를 찾고 숨을 한번 고르고 그렇게 문을 열었지요. 집은 언제나 차가웠어요. 보일러를 틀어도 온기가 차오르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요. 나는 외투를 벗지 않은 채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해둔 된장찌개를 꺼내고 밥 한 공기를 퍼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혼자 먹는 밥은 빨랐어요. 찌개를 한 입 떠먹고 밥을 씹고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켜지 않았지요. 그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내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수업 준비, 학급 일지, 가끔은 학부모 상담 전화. 밤 10시가 되면 침대에 누웠지요. 책을 한두 페이지 읽다가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갔어요. 10월 셋째 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학교가 복잡했죠. 학년 말 평가 준비로 교무실은 소란스러웠고 아이들은 들떠 있었고요. 오후 수업 2개를 마치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 시장을 지나는데 골목 어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드셨어요. 선생님, 귤 한 봉지 가져가세요. 오늘 싸게 넘겨요. 상처나고 모양이 못생긴 귤들이었죠.
그래도 맛은 똑같다는 아주머니 말에 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지 안에 20개 들어 있었어요. 2,000원이었죠.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야채 칸 제일 아래, 무와 당근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죠. 그리고 저녁을 먹었어요. 어제 남은 찌개,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였습니다. 밤이 깊어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를 말리며 창밖을 보는데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바람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들은 저절로 떠올랐어요. 내일 할 일, 이번 주 일정, 보일러 점검은 언제 받아야 하나, 은행 업무는 또 언제 보러 가야 하나.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상한 느낌은 시작되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지요. 뭔가 달랐어요.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 된장찌개 통이 어제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래 왼쪽 구석이었는데 가운데로 살짝 밀려나 있었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잘못 넣었나? 기억이 확실치 않았지요. 피곤해서 그랬겠지. 나이 들면 이런 게 헷갈린다고 했어. 그날 하루도 평범하게 지났습니다. 수업, 점심, 회의, 퇴근.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요. 된장찌개가 줄어 있었습니다. 어제 절반쯤 남았던 찌개가 이제 바닥이 보일 만큼 적었어요. 멍하니 서서 찌개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나? 아니, 아침은 토스트 한 조각이었잖아. 점심은 학교 급식.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찌개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은 소파 팔걸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원래 그 자리였나요? 아니, 원래는 탁자 위였던 것 같은데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왔나? 도둑? 빈집털이?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집안을 천천히 살폈지요. 거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 베란다. 모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통장, 도장, 귀금 속 상자,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장롱 속 옷가지도, 화장대 위 화장품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찌개가 줄었을까요?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요. 밤새 작은 소리에도 깼어요. 바람 소리, 배관 소리, 옆집 문 닫는 소리, 모든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올랐죠. 골목은 고요했어요. 일요일 아침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것들을 다시 보았지요. 김치통, 반찬 용기들, 계란 한 판, 우유, 요구르트, 그리고 어제 넣어둔 귤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냉장고를 열고 내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도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고요. 찌개 반 그릇이랑 귤 몇 개만 가져갔다고요. 과연 믿어줄까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지요. 딸에게 전화할까? 아니,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달려올 것도 아니고 전화로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착각한 걸까요?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쉰셋, 갱년기, 건망증.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 자물쇠를 확인했어요. 멀쩡했습니다. 억지로 연 흔적도 손상된 부분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점검했지요. 베란다 창문, 화장실 창문,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나는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집 열쇠, 사물함 열쇠, 학교 교무실 열쇠, 딸각딸각 소리를 내며 열쇠들이 부딪혔지요. 예전에 남편이 쓰던 여분 열쇠가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돌려받았습니다. 분명히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서랍을 뒤졌습니다. 열쇠를 보관하던 작은 상자를 열었지요. 여분 열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요. 그럼 누가 들어온 거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찌개를 새로 끓여 넣었지요. 밥도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냉장고 안을 촬영했지요. 혹시 모르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 지금 이 순간에도요. 월요일 아침에도 찌개가 줄어 있었어요. 전날 저녁에 찍어둔 사진과 비교했죠. 김치찌개 통의 높이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통의 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냉장고와 지금 냉장고를 번갈아 보면서 이게 현실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내가 잠든 밤 사이에 소리도 내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경찰서 번호를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112가 떠 있었죠.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렸어요. 신고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음식만 가져가는 도둑이 있다고요. 돈이나 귀중품은 그대로인데 반찬만 먹고 간다고요. 믿어줄 리 없었어요. 아니, 믿는다 해도 그게 과연 신고할 만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지문을 채취하고 동네를 뒤지고 그렇게까지 할 일일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펼쳐놓고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동안 나는 칠판 옆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이 말을 걸었어요. 윤 선생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요. 환절기라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타민을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은 조용했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냉장고로 갔어요. 음식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통이었어요. 어제 새로 담가서 넣어둔 김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죠. 그리고 계란이 3개 없어졌고요. 우유도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확실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음식만 가져가는 걸까요? 돈도 있고 통장도 있고 팔만한 물건도 있는데 배가 고픈 거겠죠.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부러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큰 냄비에 가득 끓였고 밥도 평소보다 2배는 더 지었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죠.
시장에서 사온 계란 한 판도 새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 작은 메모지를 놓았어요. 식탁 위에도 하나 두었죠. 배고프면 드세요. 하지만 배를 눌러주세요. 이상한 메모였죠. 도둑한테 부탁하는 글이라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신고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밤에 잠을 청했지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 계단 오르는 발소리, 옆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모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새벽 3시쯤 문득 잠에서 깼어요.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 부엌 쪽에서. 나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야 할까요? 나가서 확인해야 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내 집 부엌에 있다는 게. 다시 조용해졌어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찌개가 또 줄어 있었습니다. 계란도 2개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있었어요. 식탁 위에 내가 놓아둔 메모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뒷면에 연필로 휘갈긴 글씨.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죠. 누군가 내 메모를 보고 답장을 남긴 거예요. 말을 건 거죠. 나는 의자에 앉아서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어요. 급하게 쓴 것 같았죠. 연필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들어온 걸까요? 왜 음식만 가져가는 걸까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수업 중에도 점심을 먹을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머릿속에서 그 글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과일 가게 앞에서 귤을 한 봉지 샀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새 메모를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만큼 드세요. 하지만 낮에는 오지 마세요. 밤에만 오세요. 메모를 식탁 위에 놓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이상했죠. 도둑한테 규칙을 정해주다니. 하지만 나는 그게 맞다고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그냥 도둑이 아니었어요.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수요일 밤에도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어요. 현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소리.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어요. 안방 문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복도가 보이도록.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냉장고를 연 거겠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났어요.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아니면 20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나는 한참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찌개가 줄어 있었고 귤 2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싱크대가 깨끗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설거지하고 놔둔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행주도 개켜져 있었고요. 식탁 위에 또 메모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같은 연필, 같은 삐뚤한 글씨. 나는 의자에 앉아서 메모를 읽고 또 읽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설거지까지 하고 갔어요. 갚겠다고 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갔어요.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일부러 음식을 많이 준비해뒀고 그 사람은 밤마다 와서 조금씩 가져갔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고 메모를 남기고 갔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대신 된장찌개를 끓였고 제육볶음도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치고 시금치나물도 무쳤죠. 냉장고 가득 음식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썼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밤이 깊어졌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11시쯤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 그릇 꺼내는 소리.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음식을 데우는 거겠죠. 그리고 식탁에 앉는 소리, 숟가락 소리. 누군가 내 집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을 아주 살짝 열었어요. 복도 끝,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 걸음 나가볼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까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복도를 지나 부엌 입구까지 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식탁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죠.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부스스했고 목덜미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남자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숟가락을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쳐다봤어요. 남자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5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남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금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식탁에서 물러났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잠깐만요.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자가 멈춰 섰어요. 등을 보인 채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밥마저 드세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도둑한테 밥을 다 먹으라니. 하지만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다 안 드셨잖아요.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부엌 쪽을 가리키며 앉아서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해칠 것 같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남자가 망설이다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나도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죠. 우리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탁을 내려다보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업복 소매가 달아 있었고 손등에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물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장도연입니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윤소연이에요. 여기 집주인이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오셨어요?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쯤이요. 생각보다 짧았어요. 내가 알아챈 게 거의 시작부터였던 거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열쇠는?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열쇠 하나.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청소 일을 해요. 이 건물 계단 청소를 맡았었는데 그때 관리실에서 빌렸던 여분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실수였는데 나중에 알았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음식 냄새가 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나는 열쇠를 바라봤어요. 녹슨 열쇠, 관리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남자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요즘은 그냥 여기저기요. 노숙이라는 뜻이겠죠. 일은 하고 계세요? 용역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일이 들쭉날쭉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요즘은 비수기라서. 남자가 작업복 소매를 만지작거렸어요. 돈을 모아야 하는데 자꾸 일이 끊겨서요. 고시원 월세도 못 내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 그릇들을 봤어요. 제육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남자가 먹다 만밥그릇. 마저 드세요. 내가 말했어요. 식기 전에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또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떴어요. 입에 넣고 씹었죠. 목이 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을 따라서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남자가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밥을 다 먹는 동안 나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서 오래 씹었어요. 반찬을 조금씩 집어먹고 물을 조금씩 마셨죠. 밥그릇을 비우고 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나는 테이블 너머로 남자를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굽은 어깨, 낡은 작업복. 이 사람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어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으려고 했어요.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안 들어올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멈춰 세웠어요. 그게 아니라요. 남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밥은요? 남자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나는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위험한 일은 아닌지. 하지만 이미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고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고 고맙다는 메모를 남겼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남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밤에만 오세요. 낮에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벨을 누르세요. 열쇠로 그냥 들어오지 말고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드셔도 돼요. 하지만 적당히만요. 제가 먹을 것도 남겨두시고요. 남자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설거지는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엌 정리도요. 그리고 다른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음식 말고는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이 조건을 지키신다면 당분간은 계속 오셔도 돼요.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약속 어기시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늦었어요. 남자가 일어섰어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가세요. 남자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남자가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어요. 나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오늘 일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방금 한 일이 옳은 걸까요? 낯선 사람에게 집 열쇠를 사실상 허락한 거잖아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눈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힘든 사람이었죠. 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남았을 때, 딸이 집을 떠났을 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냉장고를 열었을 때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장도현. 반듯한 글씨로 정성껏 쓴 메모였어요. 나는 메모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모들과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밤 11시쯤 벨을 눌렀고 내가 문을 열어줬어요. 남자는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데워 먹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도 남자도 그저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이 덜 적막했어요. 누군가 내가 한 음식을 먹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감사하다고 메모를 남겨주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11월 중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도연 씨는 매일 밤 11시에 왔습니다. 벨을 2번 눌렀고 나는 문을 열어줬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부엌으로 갔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말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가 매번 혼자 먹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도 혼자 먹는데. 그날 밤 도연 씨가 왔을 때 나는 먼저 제안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저도 아직 안 먹었거든요. 도연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죠. 아니에요. 선생님은 편히 쉬세요. 나는 이미 그릇을 2개 꺼내고 있었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나아요. 앉으세요. 도연 씨가 망설이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는 찌개를 데워서 2그릇에 나눠 담았어요. 밥도 2공기 퍼서 상에 놓았죠. 반찬도 여러 가지 꺼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맛있어요. 도연 씨가 작게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짜지 않아요? 아니요, 딱 좋아요. 그렇게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작은 봉지를 들고 왔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봉지 안에는 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것 같았어요. 제가 먹기만 해서 미안했어요. 이거라도. 나는 귤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도연 씨의 마음이 느껴졌죠. 고마워요. 도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1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축축한 겨울비였죠. 도연 씨가 왔을 때 옷이 젖어 있었어요. 작업복 어깨가 축축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 맞았네요. 수건 가져올게요. 나는 화장실에서 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도연 씨는 머리를 닦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도 닦았죠. 감기 걸리겠어요. 따뜻한 거 드세요.
나는 부엌에 가서 생강차를 끓였어요. 뜨거운 물에 생강과 꿀을 넣어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도연 씨에게 컵을 건넸어요. 도연 씨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웠던 모양이에요. 한참 컵을 쥐고 있다가 천천히 마셨어요. 따뜻하네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서 내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죠. 선생님, 도연 씨가 불렀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연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혼자였어요.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도연 씨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때 도연 씨의 손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내 손 가까이에 멈췄죠. 나는 손을 보다가 도연 씨의 얼굴을 봤어요. 도연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두었죠. 도연 씨가 내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도연 씨가 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시선이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 도연 씨가 가려고 현관으로 갔을 때 내가 도연 씨를 불렀어요. 도연 씨, 도연 씨가 돌아봤습니다. 나는 다가가서 도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연 씨가 내게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다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입맞춤이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뜨거웠어요. 나도 그에게 응답했죠. 팔을 그의 목에 감으며 소연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달콤하게 들렸죠. 우리는 소파로 옮겨갔어요. 그의 손길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나를 다치게 할까 조심하듯 천천히 내 몸을 어루만졌죠. 가운의 끈을 풀고 어깨를 드러내고 아름다우세요. 그가 속삭였어요. 52살의 내 몸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만인가요? 나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죠. 그리고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도연은 놀랍도록 섬세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었죠.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입맞춤 하나하나가 나를 녹여냈어요. 좋아요? 그가 물었고 나는 신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는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몸을 쓸어내려 주었고 나도 모르게 점점 달아올라 적극적으로 리드를 했어요. 실내는 우리의 온기로 가득 찼고 그는 내 몸을 돌려서 엎드리게 했어요. 소연 씨, 이렇게 아름다운 뒷모습은 처음 봐요. 나는 그가 더 편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리를 들어 올리고 가슴은 바닥에 더욱 밀착시켰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쾌락, 여자로서의 만족감, 살아있다는 느낌.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의 등을 꽉 껴안았어요. 그도 나를 세게 안아주었죠. 소연 씨, 소연 씨. 그가 내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죠.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언제 침실로 옮겨왔는지 기억도 안 났죠. 도연이 나를 안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잠들면 안 돼. 내가 내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왜요? 당신이 또 사라질 것 같아서. 도연은 나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안 사라져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없었어요. 침대에는 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가 사라진 아침. 나는 한참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베개엔 그의 채취가 남아 있었죠. 은은한 비누 향과 땀 냄새. 손을 뻗어보니 그가 누웠던 자리는 아직 미세하게 따뜻했어요. 내가 뭘 기대한 걸까요? 도둑이 아침까지 남아 있을 거라고? 아니면 아침 식사라도 함께 할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섭섭함보다는 여운이 더 컸어요. 그가 내 몸에 남긴 흔적들, 목덜미에 남은 입맞춤 자국, 허벅지 안쪽에 미세한 멍 몸 안에 남아있는 그 감각. 나는 샤워를 하면서도 그날 밤을 되새겼어요. 그의 손길, 목소리, 숨소리, 모든 게 생생했죠. 언제 또 올까? 이미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나는 미치는 줄 알았죠. 매일 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목에 남았던 자국이 점점 옅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교과서를 읽다가도 문득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죠. 그가 내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소연 씨, 좋아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마트에 들렀죠. 이번엔 도연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골랐어요. 소고기, 신선한 채소들, 좋은 술. 집에 와서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어요. 불고기를 재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샐러드도 만들었죠. 마치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8시가 되었어요. 9시가 되었죠. 10시, 나는 식탁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어요.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밤 11시쯤이었을까요? 띵동. 심장이 뛰었어요. 나는 황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죠. 인터폰 화면에 도연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소연 씨. 일이 늦게 끝났어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들어서자 준비해둔 음식 냄새가 났는지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 저 때문에 준비하신 거예요? 당신 올 것 같아서. 솔직한 대답이었죠. 앉아요.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도연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더니 곧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천천히 먹어요. 나는 웃으며 그의 빈 그릇에 밥을 더 덜어줬어요.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으면 많이 먹어요. 그의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린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소주를 나눴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소연 씨, 네. 저번에 그냥 사라져서 미안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가봐야 해서 깨우기가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해요. 일이 우선이잖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한 번만이라도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싶었죠. 소연 씨는 도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외롭죠. 많이.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와주면 좋아요.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죠. 저도 소연 씨 보고 싶었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매일 밤 생각났어요. 소연 씨 목소리, 향기, 촉감. 그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죠.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깊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갈구했어요. 침실로 가요. 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나를 안아 올렸어요.
공주처럼. 그리고 침실로 향했죠. 침대에 내려놓자 그는 천천히 내 옷을 벗겼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면서 드러나는 살마다 입을 맞췄어요. 소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손길은 예술이었어요. 목덜미를 지나 쇄골을 타고 내려가고 가슴을 감싸고 배를 어루만지고 모든 곳에서 나는 전율을 느꼈죠. 도연 씨, 내 입에서는 본능적으로 옅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는 천천히 내 몸을 탐했어요. 입술로, 혀로, 손끝으로 나의 민감한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귓불을 살짝 깨물 때,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을 때, 특히 그곳을 검지와 중지로 만질 때 나는 몸을 떨었어요. 좋아요, 소연 씨? 네, 좋아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줘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죠. 52살이 되어 처음으로 진짜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내가 달구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어요. 아, 나는 그를 꽉 껴안았어요.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움직여도 돼요? 그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우리는 서로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땀이 흘렀죠. 아, 소연 씨, 소연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도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도연 씨, 좋아. 더. 그는 내가 원하는 걸 알았어요. 속도를 조절하고 각도를 바꾸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완벽했죠. 절정이 다가왔어요. 나는 그것을 느꼈죠. 소연 씨, 소리 질러도 돼요. 그의 허락에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몸이 경련하고 눈앞이 하얘지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도연 씨. 그도 곧 절정에 이르렀어요. 내 안에서 떨며 내 이름을 불렀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채로 숨을 고르며. 소연 씨,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순간의 감정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이미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것. 전 남편은 관계가 끝나고 티슈를 내게 툭 던지고 화장실로 혼자 가버리곤 했는데 도연 씨는 나를 감싸 안아주었고 내게 아름답다고 속삭여 주었어요. 난 그의 이런 모습에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린 것이죠. 그날 밤 우리는 두 번 더 사랑을 나눴어요. 두 번째는 욕조에서, 세 번째는 다시 침대에서. 매번 다른 방식이었고 매번 새로운 쾌락이었죠. 새벽 4시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역시 그는 없었어요. 베개 옆에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고마워요, 소연 씨. 또 올게요. 나는 쪽지를 꽉 쥐고 울었어요. 행복해서인지 슬퍼서인지 나도 잘 모르겠었죠. 12월 첫째 주 도연 씨가 오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되었습니다. 벨은 울리지 않았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서 기다렸죠. 준비해둔 저녁이 식어갔습니다. 일이 늦게 끝난 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냉장고에 음식을 다시 넣었습니다. 내일 오겠죠. 하지만 다음 날도 오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메모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죠. 핸드폰 번호를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식탁에 앉아서 문을 바라봤어요. 혹시 벨이 울릴까 싶어서. 하지만 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확신했어요. 이제 도연 씨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어느 토요일 오후 시장에 갔어요. 과일 가게 사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남자분 못 봤어요. 청소하시던 분. 과일 가게 사장님이 잠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어떤 분이요? 작업복 입고 다니시던 분 있잖아요. 가끔 새벽에 이 근처에서 봤는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봤어요. 아주머니가 사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산 쪽으로 일자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건설 현장에서 숙식 제공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급하게 가신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요? 글쎄요, 한 달쯤 됐나? 아침 일찍 큰 가방 들고 가시더라고요.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산, 일자리, 숙식 제공. 도연 씨는 새 시작을 찾은 거겠죠.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인데 왜 가슴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준비해둔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반찬들. 나는 한참을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어요. 발라드가 흘러나왔죠. 도연 씨와 함께 듣던 노래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울고 있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슬픈 건지, 허전한 건지,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라는 게 다시 실감나서인지.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이었죠.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도연 씨가 옆에서 함께 설거지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손이 스치던 순간, 포옹하던 순간, 키스하던 순간, 모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갔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나는 놀랐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좋은 일이 있었냐고요? 글쎄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수업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밥을 먹던 시간들이 내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와 온기를 나눴다는 것,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 퇴근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그리고 빵도 몇 개 샀어요.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나는 들어가서 빵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받아주셨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두 사람 분량으로. 그리고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죠. 내일 경로당에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나는 매주 경로당에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반겨주셨어요. 가끔 동네 독거 어르신 댁에 반찬을 갖다 드리기도 했죠. 혼자 먹던 밥을 이제는 여럿이 나눠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죠. 식탁에 앉아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어요. 발라드가 흘렀습니다. 도연 씨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밥은 잘 먹고 있을까요? 따뜻한 곳에서 자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도연 씨는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나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흰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배다리 골목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기억하고 그 온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삶.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골목에 목련이 피고 시장에 봄나물이 나왔어요. 나는 여전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가득하고 식탁에는 여전히 발라드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가끔 밤 11시쯤 되면 문득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벨이 울릴까 싶어서. 지금까지 인생살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